이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파업기간 임금 지급이 됩니까? 위원장님?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죠. 네, 무노동 무임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정 위원장은 무노동 유임금이라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면 안 되고, 저는 그 묻고 싶어요. 규정상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 하는데, 정부 규정은 일 안 하면, 일 안 해도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가 통장에 집어넣는 게 정부 규정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아까 규정, 뭐 상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무건 수행 안 하고 말하고 집에 칩거하지 않으면 다 임금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규정부터 노사정 위원장께서 손을 보셔야 되지 않아요? 취업규칙보다? 네, 이게 마침 네? 이걸 계기로 이 규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받는 거기 그 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 어떤 성격의 것인지 제가 좀 이 파악을 해서 이게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난 4월에 그 미련 없이 사퇴하실 때 왜 업무비 카드는 정 위원장님? 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제가 방금 미련 확인이 없이 됐는데 잠깐, 잠깐 계세요. 30초만 아니 그렇게. 증인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미련 없이 사퇴하실 때 업무 추진비 카드는 왜 반납을 안 하셨어요? 반납했습니다.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사무국에서 다시 저한테 할 거는 아마 4월 거는 우리 관계자가 나와서 아마 무슨 업무 추진비 계획을 계산해 볼 카드는 겁니다. 반납을 하셨는데 예. 이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쓰셨어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그 카드를 다시 받은 게 언젠지 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4월은 이게 나온 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확인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퇴 선언은 쇼죠, 쇼. 아닙니다. 이거 제 손에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제 손에 카드가 없을 때의 날짜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카드 결제가 됐어요? 글쎄요, 이게 사용 내역으로 저한테 온 건데. 글쎄요, 위증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담당자 확인해 나와보세요. 보겠습니다. 확인해 담당자 보겠습니다. 나와보세요. 비서관이 그때 수사용으로 썼던 사람들 만나요. 이쪽에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게 됐는지. 예, 이거 한번 아는 분들 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 나도. 위원장이 위증하고 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저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반납을 했는데 추진비 카드를 이렇게 24차례나 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이태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밝히시고 저희들에게 이거 어디 제가 물어보는 것만 업무 말씀하세요. 추진비 카드를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 기억으로는 6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께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있으신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4월 13일, 돌려드린 4월 겁니다. 27일, 4월 28일, 6월 5일 다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비서관이 그때 다른 관계자들을 비서까지 만나면서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예, 아니, 아니요. 그때 아무도 안 다루고 다녔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지금. 예, 비서관이 그때 이제 일단 저희들이 혹시 몰라서 비서관한테 카드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서가 예. 결제를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퇴하시고도 비서가 그 수행을 하다 아니면서 결제를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사퇴쇼지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아니요, 네? 제가 27, 다른 28일 이런 이 정황을 비준하게 안 따지고 싶은데 정확히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대한 위원장께서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을 그 새로운 계급을 고착화시켰고 지금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야멸차게 목을 조르면서 자신의 이해는 탐욕스럽게 참기는 이런 분이 과연 노사정 위원장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그 평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답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참나 기가.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김대한 위원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헌법 밖으로 내동댕이 친 그런 반민주적 폭거를 주도한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전혀 그렇지 박근혜 않을 정부가 겁니다.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서 굴복은 시켰지만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효입니다. 또 한국노총이 이번 합의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을 1,800만 미조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 우리 김대한 위원장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모습은 이런 거죠.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로 노동자들은 저성과자라는 굴레로 손쉽게 해고되고 불안정한 임금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해고된 자리에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이 채워질 겁니다. 청년 고용, 그것도 정규직인 보장되지 않은 청년 고용을 조금 늘린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상생협력지원금 등의 선물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더 낮아진 임금으로 더 고분고분하게 더 많이 일하게 되든지 아니면 아주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를 손에 쥐고 내쫓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수건이고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의 이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실제 모습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노조도 없는 1,800만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내모는 흉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자를 이유로 한 해고, 근로기준법에도 없습니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것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동권을 행정지침으로 부정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5.16 쿠데타 세력. 5.16 쿠데타 세력이 그때 노조 강제 해산한 적 있어요. 또 80년도에 그 신군부가 이른바 그 노동법에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넣은 거 있죠. 근데 그때는 이미 헌정 중단 사태입니다.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나 일어난 일이에요. 헌정 질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규칙으로 정부가 이것을 부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 플러스 정권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헌법에 왜 근로조건, 특히 해고, 임금, 노동시간 이런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까? 또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 절차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게 바로 헌법적. 이것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는 절대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될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국가 재정 적자 추이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2008년도 11.7조 원에서 재정 적자가 166.5조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잘했다고 합니다. 그 요란하던 초이노믹스 1년 2개월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초이노믹스 잘했다고, 1년 2개월에 남은 게 뭔가요? 우리 경제가 그래도 그 내수를 중심으로 또 어느 정도 회복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 혼자서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수 정도 네? 내수 쪽은 부총리 상당히 혼자서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고 지금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부총리는 이 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괜찮다. 왜 OECD 국가 괜찮다 비교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국가 재정 적자가 돈을 풀어서 과연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됐느냐?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이노믹스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 적자만 불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밖에 남긴 게 없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된 이 현 시점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쓰는 것이 한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연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공익법인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금이 공평하게 거치고 있습니까? 네, 최대한 공평과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재벌들은 다 봐주고 서민들 허리만 쥐어짭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공익법인을 만들면요. 출연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절약하죠. 기부금 처리하기 때문에. 또 증여세가 면제되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공익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증여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걸로. 네, 안 내죠?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예를 들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이 액수만 보면 2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이 2조 7천억이 공익재단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이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요. 50%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세 50%라면 상속된 금액. 네, 1조 3천억 정도 내야 되죠. 1조 3,500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조 7천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집 5억 갖고 있어서 이것을 아들한테 상속해 주려면 2억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삼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LG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공익법인 제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제도 법 아시죠? 예. 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0%까지 늘려도 세금 안 내죠. 예, 성실공익법은 10%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2007년도 12월 26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최경환 의원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 반대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저 혼자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했죠. 예, 예. 뭐라고 했냐면 페이버를 줘야 된다. 인센티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현재 공익법인의 5%에서 10%까지 여기에 주식을 파킹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증여를 합니다. 단돈 세금 1원도 안 내고. 자, 2014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네, 그렇게 됐죠.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그런데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속기록 보고 있습니다. 네, 속기록에 최경환 의원이 이 법을 찬성을 하고 이 당시에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7년 뒤에 2014년도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고 2015년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단돈 세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세제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월급쟁이들은 죽어라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벌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그 공익법인 문제하고 일반 상식, 자, 그러면 이 공익법인들이 같이 이렇게 이 공익법인들이 공익법인 원래의 목적대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거 따져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굉장히 강화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뭐 강화한 게 없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8가지가 있는데요.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자기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등등 8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부합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할 일이
이러한 공익법인 제도를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단돈 1원도 받지 않으면서 과연 이 요건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법을 갖다가 그래서 김대현 노사정위원장께 좀 하나하나 오늘 뭐 밤늦게까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장께서 2014년 인터뷰에서 2014년 인터뷰에서 해고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실적 방안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합의를 이룬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징계해고 그건 개인에게 불명예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준 다음에 말을 바꿔서 일반 해고로 하자. 그러니까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어서 내내 낙오자로 몇 개월을 굴린 다음에 그걸 일반 해고로 바꾸면 불명예가 명예가 된다. 그러니까 해고를 합의를 하신 거죠. 어쨌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 말 바꾸기를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의 말 바꾸기는 세바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마지막 순서가 돼야 한다. 밑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징계해고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셨어요. 그렇잖아요? 징계해고가 불명예니까 바꿔줘야 되겠다. 징계해고자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간? 그건 확인을 해보셨겠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인데요? 숫자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한 해에 560만 명 정도가 직장을 떠납니다. 31.6% 2012년에 그 중에 가장 적은 숫자가 징계해고예요. 5,345명.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명예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보세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비정규직 아웃소싱 정리해고, 거기다가 이런 희망퇴직, 명예퇴직만 해도 180명이 잘려나가요. 근데 단 5,345명. 그 중에 저성과자는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왜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재벌 대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한 1년에 90만 명 정도를 해고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돈을 줘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4년에 약 8천여 명을 자른 KT는 8천여 명에게 위로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돈이 조선일보 추계로 추정치가 1조 300억이에요.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그 돈은 앞으로 무진장 벌어들이게 되니까 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만약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나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을 저 중에 상당 부분을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즉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그대로 놔두고 저성과자로 분류를 시키게 되면 일반 해고라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정경영이나 경촌이 징계해고 대신 징계해고는 그대로 두고 거기서 저성과자만 떼어내서 일반 해고로 해달라라고 요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앞으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총이 어떻게 실제로 요 합의가 되기 전에도 됐는지. 근데 왜 여기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노사정위원회의 그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터 아니 왜 손을 들어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아니, 저기를 삼자가 경총이나 정경련이 노사정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이런 수준에서 합의하자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예,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일반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합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좀 약간 폼을 잡으셨어요. 최경환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어쨌든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추진을 해주셨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경총이나 정경련이 요구한 이유는 분명해요. 돈 드는 해고를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면 지금도 710조 쌓아놓고 매년 38조씩 돈 쌓는데 아유 엄청나죠. 8,000명 잘라서 저 정도면 90만 명 잘라서 그러니까 8,000명 자를 때 대기업이 한 1조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90만 명 자르면 그중에 한 반 정도한테 위로금을 줘야 된다. 엄청난 돈을 쌓는 겁니다. 그걸 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노사정 위원장께서 그것도 언제나 법과 정의를 외치신 분이 심지어는 사소해서 2,300만 원? 그거 다 반납할 수 있어. 이렇게 통 크신 분이 아주 통 크게 경총과 정경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생각. 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이것이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한미 관계는 이제 뭐 엊그저께 가서 전작권 환수 연기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야당 측이나에서는 이것이 주권의 포기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또 공약의 파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전시 작전권이 주권의 포기입니까? 예, 주권 포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지휘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지휘 관계는 다 최고 통수권자들의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 아까부터 지휘권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시 작전 통제권이죠. 작전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의 차이를 아시죠? 그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따지게 되면 약간의 미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휘 체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관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잘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작전 지휘권은 저희에게 그대로 있죠. 작전 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부에 주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작전 통제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큰 틀에서 작전 통제권 정의가 뭔가요? 큰 틀에서 이 한미 양국 간의 그 연합사 체제하에서 지휘 체계에 관한 하나의 그 총괄적인 권한을 이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그 분담이 이루어져 왔고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저희가 왜 군사주권의 포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작전 지휘권은 여전히 저희한테 있는 거죠. 작전 지휘권은 무엇을 말하느냐.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관이 광범위한 장기적인 지휘 기능이에요. 여기에는 인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시에 있어서 작전에 관한 그 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축구 단일팀을 만든다고 보면요. 축구 단일팀 만들면 감독은 한 명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축구 시합을 위한 그 축구 시합에서 감독을 한 명 준 거에 대한 것이 작전 통제권의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의 이 각각의 축구단에 대한 어떤 축구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남한 팀은 남한 팀이 갖고 있는 거고 북한 팀은 북한 팀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전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 구체적인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때의 작전 통제를 누가 하느냐의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사주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외교부에서 제가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이 그냥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외교부에서도 국민적인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좀 명확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전작권 환수 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외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부분은 사실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뭐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매우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2014년 4월 2일에 그리고 그밖에 뭐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한 외교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교수들도 있고 브루킹스 연구소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익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